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23년 제46회 읽고 왔습니다. 이상문학상 2023년 작품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딜레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대상 수상작이 최진영 작가님의 홈 스위트 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바로 읽어보면 13쪽에 그런 일들에 대해 요즘 자주 생각한다. 분명 일어났으나 아무도 모르는 일들, 기억하는 유일한 존재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무수한 순간들, 그런 것들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한 사람의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을 수만은 없고, 폭우의 빗방울 하나, 폭설의 눈송이 하나, 해변의 모래알 하나, 그 하나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만 나는 청개구리를 기억한다. 이유를 망각한 나의 울음을 기억한다. 아주 많은 것을 잊으며 살아가는 중에도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 왜 남아있는지 나조차 알 수 없는 기억들. 나의 선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를 선택하여 남아있는 것만 같다. 청개구리가 나를 선택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죠. 또 아래 문단을 읽어보면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육체의 눈과는 차원이 다른 정신의 눈이 있어 미래를 보고 기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인생이 한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듯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현재에서 미래로만 흐른다는 생각을 버렸다. 시간은 인간의 언어, 측정 도구, 약속, 인간이 발명하고 이름 붙인 것, 그러므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처럼 시간은 발산한다. 과거는 사라지고 현재는 여기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언가가 폭발하여 사방으로 무한히 퍼져나가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채로 공존한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뿐. 미래는 어딘가에 있다. 쉽사리 볼 수 없는 머나먼 곳에 나는 종종 과거와 미래를 헷갈리는 것만 같다. 과거의 일이라고 기억하는 상황을 현재 그대로 겪을 때가 있으며, 미래의 일을 짐작하여 이야기하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대꾸를 듣는 경험들. 인류가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혼란에 빠질까? 누군가는 아주 찰나일지라도 평생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자유를 실감할지도 모른다. 출생과 죽음, 성장과 노화, 발생과 소멸을 시간이란 개념 바깥에서 이해하고 싶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 바뀌어 달라지는 것, 시간을 배제하고 변화를 말할 수 있을까? 죽음 다음이 있다면 어쩌면 시간에서 해방된 무엇 아닐까? 상당히 철학적이죠. 음. 시간에 대한 논의는 철학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어, 흥미로워요. 어,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 음, 오래된 질문이죠. 나는 그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다.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집을 기억한다. 물에 젖은 시멘트 냄새와 빛바랜 벽지의 거칠한 촉감을 한다. 꿈인가 꿈에서 보았나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는 놀라며 대답했다. 엄마가 신혼일 때 그런 집에서 잠시 산 적이 있다고. 그러므로 네가 그 집을 기억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중 엄마는 나에 관하여 말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음, 이런 소설입니다. 음, 음,
엄마는 백자를 모명으로 감싸서 마당의 감나무 근처에 깊이 묻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죽음 이후에 남을 나의 시체를 생각했다. 사람들은 시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장례를 치르겠지. 시체는 정말 나일까? 내가 나의 시체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백자는 흙이 될까? 그 자리에 무언가가 피어날 수도 있을까? 이런 문장들이 있는 것이죠. 공고 생활 3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이는 위태로워졌다. 야근과 회식으로 애사심을 강요하는 조직 분위기와 강압적이고 말 많은 상사 때문에 어지는 단단히 지쳐 있었고, 지쳐서 짜증이 늘어가는 어진에게 나도 지쳐갔다. 신경질적인 다툼과 개운치 않은 화해를 반복하던 끝에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별이 아닌 변화라고. 우리는 서로를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도시를 버리기로 했다. 직장을 옮기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를 둘러싼 분위기 자체를 새롭게 바꿔야 했다. 피로, 교통체증, 소음, 수면 부족, 무기력감, 느닷없이 솟구치는 분노와 인간에 대한 환멸에서 우리는 조금씩 어긋나듯 비껴왔다. 환기가 수월한 집에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자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줄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저녁에 무엇을 만들어 먹을까로 바뀌었다. 함께 만든 음식을 하얀 그릇에 담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먹다가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면 물이 정말 달았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물이 제일 맛있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실없이 웃곤 했다. 그 집에서 40대가 되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어진과 상의할 수 있다고, 곤란하고 힘든 일도 함께 겪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사고가 나면 수습하고, 싸우면 화해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잃어버리면 같이 찾고, 상대가 악몽에 갇혀 있을 때는 작은 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 서로를 천천히 구원하는 일상. 나에게 미래란 내일이었다.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는 기도와 같은 기대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았다. 어제는 혼인신고를 미룬 것을 울면서 후회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후회하지도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것을 미루면서 병이 다 나으면 하자고 어진을 설득했다. 수술하고 치료만 잘 받으면 금방 나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음. 고통에 짓눌릴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고통을 대가로 몇 주 혹은 몇 달을 사들이는 것만 같았다.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고통인지 죽음인지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거듭되는 치료와 재발을 겪으며 강함을 다 써버렸다.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내가 낮은 확률의 속할이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했다. 회복, 차도, 건강에 대한 염원, 기적을 바라는 기도,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 바깥에 있고 싶었다. 이런 상황이죠. 음, 나는 죽어가고 있다. 살아있다는 뜻이다. 죽음을 죽음 자체로 두기 위해 오래 바라볼수록 두려움보다 슬픔이 커졌다. 두려움은 막연했으나 슬픔은 구체적이었다. 거기 나의 희망이 있었다. 슬픔을 위해서 움직일 힘이라면 아직 남아있었다. 나는 선택하고 싶었다. 나의 미래를, 나의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닌 살아있다는 감각에 충실하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치료는 그런 것이었다. 암에 걸린 주인공이 시골로 내려가서 살다가, 음, 나는 이 집에서 죽어. 그 순간 내 주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미래와 희망을 느꼈다. 그럼 나는 어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나와 같이 여기서 살지? 이 집은 어디에 있어? 이제 우리가 찾아낼 거야. 이런. 아까 시간 얘기 나왔죠? 미래에 살 집을 미리 경험한 거예요, 이 주인공. 음, 그 집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어, 쭉 넘어가서 나는 병원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아. 집에서 죽고 싶어. 왜 죽을 생각부터 해?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다는 생각만 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거야. 네가 할 일은 건강을 되찾는 거야. 건강을 어디 맡겨둔 것처럼 말하지 마. 아픈 사람이 어떻게든 나을 생각을 해야지. 아픈 사람이란 말 좀 그만해, 엄마. 나는 나을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 행복해질 수는 있어. 우리는 차 안에서 자주 다퉜다. 다투지 않을 때는 하나마나한 말이지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을 나눴다. 산을 보면 산이 참 높다고, 바다를 보면 바다가 참 넓다고, 꽃을 보면 꽃이 참 곱다는 말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이야기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쓸 거야.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두라는 뜻이야. 내 몸에 어떤 튜브도 넣지 말고 나를 살리겠다고 나의 가슴을 짓누르지도 말란 뜻이야. 나는 육체고 이름이며 누군가의 무엇이다. 그러나 그보다 깊은 영역에서 나란 존재는 나만이 알고 있는 기억의 합에 더욱 가까웠다.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이란 기억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른다. 음, 그러게요.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멀리까지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상상하며 행복했다. 그들이 찾는 것을 기적처럼 꺼내어 건져주는, 건네주는 상상은 천국 같았다. 또한 나의 천국은 다음과 같은 것. 여름날 땀 흘린 뒤 시원한 찬물 샤워. 겨울날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바라보는 밤하늘. 잠에서 깨었을 때 당신과 맞잡은 손, 마주보는 눈동자, 같은 곳을 향하는 미소, 다정한 침묵, 책 속의 고독, 비 오는 날 빗소리, 눈 오는 날의 정막, 안개 짙은 날의 음악, 햇살, 노을, 바람, 산책, 앞서 걷는 당신의 뒷모습, 물이 참 달다고 하는 당신, 실없이 웃는 당신. 나의 천국은 이곳에 있고 그 또한 내가 두고 갈 것. 엄마는 여전히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죽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니까. 미래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나는 이제 미래를 기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 눈앞에 내가 기억하는 미래가 나타났으므로 어느 여름날에는 텐마루에 청개구리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향해 손을 뻗고 청개구리는 사라지고 나는 이유를 모른 채 울어버릴지도. 이제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폭우의 빗방울 하나, 폭설의 눈 한 송이, 해변의 모래알 하나. 그 하나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물론 시는 그런 것에 관심 없겠지만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소설이에요. 죽음에 대해, 시간에 대해, 기억에 대해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사유를 하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작품. 음, 최진영 작가님의 어, 자추, 자선 대표작이죠. 유진이라는 작품입니다. 유진 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대학생 시절, 그 주인공이 대학생 시절에 카페인가 식당인가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매니저를 하던 유진 언니 얘기예요. 인물이 참 기억에 나는 작품입니다. 특히 89 쪽에 보면 이건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소설엔 주석을 잘 안 넣죠. 왜냐면 문장으로 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주석이 은근히 길어요. 음. 이런 게 인제 서술적 특이성이었다. 근데 읽기 어렵진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인데 음 주석이 참 재밌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주석으로 빼는 것도 괜찮았다. 음 그리고 유진, 유진 언니에 대한 이야기. 주인공 이름도 유진이고 이 언니 이름도 유진이죠. 이 유진 언니 음 인제 이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분위기
나는 분위기를 느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참 그런 부분들 어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음 유진 언니를 존경하던 알바생들이 유진 언니 집에 초대를 받고 그 허름한 모습을 보면서 유진 언니를 함부로 대하는 어 그런 모습들, 그런 분위기. 이유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매니저 이유진의 눈빛이 변해도 예전처럼 얼어붙지 않았다. 이유진의 꼼꼼함을 결벽증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존경하며 배우려 했던 이유진의 품위 있는 말투와 걸음을 질나쁘게 비웃었다. 흰 머리와 검은 머리가 뒤섞인 이유진의 헤어스타일을 매력적이고 기적적이라고 평했던 공민은 혹시 이유진이 돈이 아까워서 염색을 하지 않는 걸 아닐까 의심했다. 우리는 맥주를 마시면서 또 이유진 얘기를 했다. 이유진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끝없이 늘어놨다. 함부로 추측하고 과장했다. 나는 분위기를 느꼈다. 그것은 냄새처럼 열기처럼 우리를 휘감았다. 그것은 우리를 들뜨게 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부풀렸다. 그 분위기를 이유진도 느꼈을 것이다. 이유진은 베네치아의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유진은 내가 애써 감추려는 욕망도 집어내는 사람이니까. 나는 겁이 났다. 속내를 너무 쉽게 드러내는 그들이 위험해 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 우수작 김기태 작가님의 세상 모든 바다인데요. 이상문학상의 경향성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의미 중심적이고 관념적인 작품들이 많이 당선되는데 이게 다른 작품집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죠. 이상문학상만의 어떤 선호하는 작품이랄까요? 심사위원들이 매번 비슷하니까 그 비슷한 취향대로 가는 것이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취향에 소설들이 고정될 수 있다는 거. 이상문학상을 뽑은 사람들의 취향 바깥에 있는 작품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평론가의 취향을 존중은 하지만 '평론가는 품이 넓어야 된다.' 뭐 생각을 해요. 좋은 작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 좋아하는 작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편견일 수 있는데 취향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니까요. 음 근데 그 좋은 작품을 보는 안목이라는 게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특정 작품에 고정되지 않고 그 안목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건데 그 좋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다르죠. A는 이 작품이 좋다고 그러고 B는 저 작품이 좋다고 그러고 이상문학상을 뽑은 이 심사위원들이 본 작품들도 근데 이 작품이 좋다고 해서 뽑았겠죠. 이 외에도 좋은 작품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바다. 이거는 걸그룹 이름이에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김기태 작가님이 설정한 미래의 어떤 걸그룹 이름이죠. 첫 문장이 "당신은 세상 모든 바다의 팬입니까?" 이렇게 갑니다. 나는 하쿠라고 합니다. 이 서술자는 일본인인데 한국에 온 세상 모든 바다의 팬이에요.
독특하죠. 이 시의성도 있습니다. 한류, 케이팝 전성기잖아요. 블랙핑크와 BTS의 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그날 잠실에 모인 13만 명 중 한 명이었다. 걸그룹 소재, 아이돌 소재의 소설을 누군가는 써야 되는데 그걸 뭐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달리 쓰겠죠. 근데 저는 김기태 작가님이 세상 모든 바다에 풀어낸 이 아이돌 이야기가 참 문학적이다. 흥미로웠습니다. 어 한 사건이 터져요. 세모바, 세상 모든 바다 세모바가 잠실에 콘서트를 하죠. 세계 투어. 여기에서 인제 이 세계관에서 이런 류의 소설을 일단 세계관 먼저 설명해야죠. 실제하지 않는 걸그룹이니까 어떻게 이 걸그룹은 어떤 뭐 컨셉이고 어떻게 유명해졌고 그런 얘기 중요합니다. 그게 인제 소설의 주제와도 다 맞닿을 텐데 세모바는 방탄소년단 이후 가장 성공적인 케이팝 그룹이었다. 첫 번째 월드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 바로 서울이었다. 음. 타임지의 말대로 세모바는 블랙핑크만큼 매혹적일 뿐 아니라 U2만큼 사회적인 그룹이기도 했으니까. Roses are red, violets are blue, and I am who I am 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오래된 시를 비틀어 인종과 무관하게 당당해지라는 메시지를 담은 세모바의 데뷔곡 가사. 장미는 붉고 제비꽃은 푸르고 나는 나다. 인파 속을 걸으며 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배지와 폐식 용료로 만든 재생비누 샘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프리카 기아 문제에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였고 얼마간의 기부금을 통해 넣었다. 잠실에 모인 이들은 인권과 환경에 대하여 세모바가 보여준 꿈을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 88 올림픽 이후 잠실이 가장 세계적인 순간이라고 트윗을 올렸던 것이 기억난다. 88은 군사정권이 꾸며낸 꿈이었지만 지금의 잠실은 자발적으로 이뤄낸 것이기에 아름답다는 의견이 수만 번 리트윗되기도 했다. 이런 걸그룹입니다. 정말 잘 잡았죠, 컨셉을. 음.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는 걸그룹. 이런 그룹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작가가 아이돌의 미래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죠. 어떻게 글로벌에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글로벌 팬들한테. 실제로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뭐 모든 요즘에 많은 대기업들이 친환경 패키지 같은 것도 친환경, 자연을 생각한다. 이렇게 실제 하죠. 그게 지금의 자본주의 트렌드하고도 맞으니까. 아이돌도 이런 컨셉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제 의도적인 것이겠지만 그 의도가 나쁘지 않으니까.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 환경 생각한다. 그게 구호일 뿐일지라도 인권과 환경 생각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그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많이 어필하고 그 그룹 이 메시지가 또 선순환하면서 "야 나는 그 세모바의 팬이니까 나는 인권과 환경을 생각해." 이런 거겠죠. 해지는 그룹의 곡에 영감을 받은 팬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탈원전 캠페인을 벌였던 네 곳 중 하나였다. 브래드웰, 홍앵커, 바라카 그리고 해진. 당장의 탄소 배출량이 적다 한들 멀리 봤을 때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팬들 사이에서 굳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팬덤이에요. 팬덤으로부터 촉발된 운동은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 특히 영국과 한국 정부는 큰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도 재조명되면서 적어도 브래드웰과 해진의 원전 건설 계획은 취소될 확률이 높아 보였다. 전면 재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났다. 그건 세모바가 실제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증거 중 하나였다. 이런 아이돌입니다. 이 소설 속의 아이돌은.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가상의 미래, 가상의 그룹, 아이돌 그룹인데 이렇게 설정함으로 해서 독자들한테 '아 아이돌의 미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 자체로 이 소설은 의미가 있죠. 소설이 이런 역할도 합니다. 이게 이게 소설이다. 어. 소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이돌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이돌 기획사에서 이 소설을 보고 '아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해 보자.' 하면 실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쯤 케이팝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인공 일본인 주인공은 한국에 와서 잠실 물론 평화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냥 겉에만 맴돌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인제 집에 오는 그런 건데 근데 거기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죠. 한국인 세모바 팬. 근데 세모바가 인제 공연장 바깥에서도 팬 서비스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그거를 인제 그 한국인에게 얘기해 줘 하죠. 근데 그 한국인은 기다리고 있죠. 어 근데 테러 테러라기보다는 어쨌든 테러 같은 그러니까 총을 막 난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퍼포먼스였어요. 환경단체가 퍼포먼스 하잖아요, 총을 쏘는 것처럼. 근데 그 퍼포먼스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총격전 테러범들의 총격전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질식사 이게 막 팬들이 13만 명이 모였으니까 공연 끝난 다음에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몰려 나오는데 집 가려고. 자 보면 공연이 끝나고 경기장을 빠져나오던 10만 명이 있었고 바깥에서 나름의 축제를 즐기던 3만 명이 있었다. 밤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시야는 제한된 상태였을 것이다. 어 그러자 인제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사람들이 총을 난사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인 박규영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건 계속되는 전쟁을 상기시키기 위한 퍼포먼스였다고. 이런 사람도 있죠, 활동가. 근데 이 퍼포먼스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몰랐겠죠. 음. 근데 이걸로 인제 그 주도자 박규영은 자살 시도를 하고 9 명이 죽고 200여 명이 다쳤다. 죽었어요, 사람이. 9 명이 죽고 200여 명이 다쳤다. 그리고 영록이라는 아까 그 일본인과 잠깐 얘기했던 영록도 죽었습니다. 영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괜히 세모바 얘기했다가 영록이 죽었구나.' 이렇게 얽힌 거예요, 주인공과 영록과 세모바. 음. 이게 인제 이 소설의 큰 줄거리고요. 어 그리고 인제 3달 동안 활동을 전면 중지했던 세모바는 어떠한 프로모션도 없이 추모곡을 유튜브로 공개했다. 절제된 형식으로 연출된 흑백 뮤직비디오는 발표하루 만에 1억 뷰를 기록했다. 여러 논쟁이 세모바 자체를 초월해 버리는 동안 나는 모든 게 뒤죽박죽으로 느껴질 뿐이어서 의견을 가질 수가 없었다. 모수했어야 할 의무는 내게 없었다. 영록에 대한 죄책감이랄까? 그런 걸 느끼는 거죠. 하지만 할 수도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기분. 내가 고작 한 일이란 나조차도 완전히 믿기지 않는 소문을 전한 것. 그 소문은 세모바가 밖에 나가서 공연할 거야 이런 소문. 그것 때문에 영록이 기다렸던 거죠. 퍼포먼스 주동자들이 소문을 일부러 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누군가의 단순한 망상이 와전되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을 영록에게 전한 것은 나였다. 그 틀림없는 사실이 나는 참을 수 없이 불편했다. 영록이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영록의 고향을 향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요. 서울에서 출발해 3 시간 동안 고속 열차를 타고 음 가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이렇게 중년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혼자 시위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서명을 해 달라고 아주머니가 하죠. 근데 종이에 펜을 들이는 순간 우스운 고민과 마주쳤다. '어떤 이름을 적어야 할까? 나의 한국 이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수년 전에 나는 그 이름을 팔았다. 하지만 일본 이름은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느 쪽이든 그 서명은 분명한 이름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 번 멈칫하니 서명 자체가 옳은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아주머니는 주민들을 얼마나 대표할까? 단지 보상금의 문제 아닐까? 그렇다고 원전을 또 지어도 될까? 이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 나는 대체 누구로서 무엇에 동의를 하려는 것일까? 이런 것이죠. 그 주인공은 바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 바라봅니다. 파도가 치고 수평선은 단호했다. 음 아무튼 이런 소설입니다. 네. 좋은 소설이죠. 아 근데 음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구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록은 죽었죠.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모바 그리고 또 이 일본인 주인공 이야기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세 작품을 했는데 음 이 정도 아니다. 음 한 작품을 더 할 수도 있겠네요. 박서련 박서련 작가님이 나나 마들렌. 이 작품도 신선해요. 아깐 아이돌을 다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반가웠었는데 박서련 작가님도 진짜 젊은 작가이십니다. 나나 마들렌. 이 제목 자체가 어 이 의미심장하죠. 나나 마들렌. 이 보면 첫 문장이 "나는 목이 잘려 죽는다. 언젠가 오늘은 아닌 미래에." 하면서 근데 이 주인공이 잠에서 깼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앞에 누가 있죠. 차츰 머리가 맑아지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럼 지금 내 팔에 닿아 있는 이 미지근한 건 누구 살이지? 전날 밤 나는 분명 혼자 누웠다. 내 곁에 누워 있는 낯선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다.' 내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문학이 위대한 이유는 아무리 형설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이미 그것을 상상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프란츠 카프카식으로 말하기. 어느 날 아침 목 잘리는 꿈에서 깨어난 나는 자신이 침대에서 두 개의 몸으로 분화한 것을 알아차렸다. 마르셀 에메를 인용하기. 그녀는 동시에 도처에 공재 가능했다. 즉 그녀는 자기 자신을 여럿으로 불어나게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들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나와 나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고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은편의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고 완전히 일치하는 반응을 동시에 했으며 따라서 그게 생김새만 닮은 타인이라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나는 나였고 나도 나였다. "내가 출근을 할게. 너는 법원에 가." 이렇게 된 거죠. 내 앞에 내가 완전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자기 생각을 알아요. 생각이 연결돼 있습니다. 다 나예요. 복사물이 아니라 둘 다 나입니다. 100%. 둘 다 이어져 있죠. 어 마들렌은 나의 과자 친구. 나는 마들렌의 감자 친구. 어느 날 마들렌은 이제부터 여자친구 대신 과자 친구라 불러 달라고 말했고 자기도 나를 여자친구 대신 감자친구라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여자 커플이에요. 레즈비언 커플. 그래서 여자친구입니다, 둘 다. 어
자기는 왜 귀엽게 과자 친구고 나는 왜 텁텁하게 감자 친구인가.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제과 공장에 다니고 너는 강원도 출신이니까. 음. 과자 친구로도 여자 친구로도 마들렌은 나의 첫 번째다. 종종 나는 아무래도 양성애자인 것 같다고 떠들고 다니긴 했지만 실제로 여자와 사귀어 본 것은 서른을 갓 넘어서가 처음이었다. 반면 나보다 4살이란 아래인 마들렌은 같이 살아본 여자 중에서도 내가 세 번째라고 했다. 여자끼리 사귀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같이 사는 게 자연스럽다는 게 마들렌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거죠. 나와 마들렌은 소설 창작 수업에서 처음 만났다. 우리 둘 다 무척 좋아하던 소설가가 지방대학 강사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오랜만에 다시 연 사설 강의였다. 그래서 이 소설가의 강의에서 만난 거죠. 마들렌과 나. "나 언니네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 소설가의 강의를 듣는데 이 소설가가 마들렌을 성추행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음. 이제 내가 정확히 알아야 할 때가 된 것이었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마들렌의 감자 친구와 나의 과자 친구, 우리 둘 다 좋아하던 소설가가 마들렌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일. 이런 일 때문에 법원에 서게 된 거죠. 마들렌이 말이죠.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나 중에 한 명은 법원으로 가고 나 중에 한 명은 그 직장으로 갔다. 예. 이런 거죠. 근데 마들렌과 달리 나는 소설가에게 애정이 있어. 소설가를 좋아하는, 소설가에게 호감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소설은 그런 세팅이고 스토리가. 이거 두 명이잖아요. 사람이 두 명이니까 이거에 대한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SF적인 상상력이니까 이런 거 설정을 잘 짜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둘이 된 나는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첫째, 어떻게든 분열의 원리를 알아내 그 역을 시도한다. 즉 합체해 본다." 그래서 쫙 서술이 나오고, 둘째, "둘 중 하나가 희생하기로 한다." 그래서 한 명을 죽일까 했는데 그거 쭉 나오고, 셋째, "마들렌에게 고백한다." 근데 다 이 모든 방법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선택지들이. "미안한데 나 못할 것 같아. 언니, 나는 네가 그 사람 얘기할 때마다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 사람 실제로 보니까 더 그랬고. 나는 분명 소설가를 미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연민했다. 그런 인간을 연민하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그런 자리에 앉게 만든 마들렌이 소설가보다 더 미웠고 최종적으로는 나 자신을 가장 미워하게 되었다. 언니 정말 이기적이다. 언니는 우리가 언니가 우리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언니야말로 엄청나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언니한테는 언니밖에 없어. 언니가 세상의 전부야. 그 순간 무겁고 날선 도끼가 정수리 한가운데를 빡 하고 내리치는 듯한 격통이 있었고, 나는 따뜻한 피자가 치즈를 늘어뜨리며 갈라지듯 찍적하고 둘로 나뉘었다. 마들렌의 눈앞에서 이런 식이었군. 의식이 있는 채로 갈라진 건 또 처음이라 나는 신기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마들렌, 어느새 눈물이 그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야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마들렌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튼 경이감이 우세한 감정이었다. 하여튼 다시 분열했죠. 그래서 3명 됐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언젠가 목이 잘려 죽을 것 같았던 나의 오랜 예감은. 나는 싱크대 하부 장을 열어 식칼을 꺼내와 나와 나 사이에 내려놓았다. 나와 나는 식칼을 가운데 두고 공손히 무릎을 꿇었다. 곧 또 하나의 내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3명 중 2명이 죽겠다. 목이 잘려 죽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이런 결말.
이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나 마들렌. 3 명이죠? 나나 마들렌. 나 쉼표 마들렌님 제목이. 정말 잘 지었어요. 이 소설은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는가?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나의 분열, 자아가 분열된 현대인. 그렇게 뭐 다양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음. 해석은 각자의 자유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